한 한국인 남자가 아르헨티나의 외딴 시골 마을에서 운명처럼 네 자매를 만난다. 사랑, 위협, 그리고 기적을 넘어 그들은 대가족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간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김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에서 나고 자란 45살의 남자가 있었다. 국내에서 꽤나 경력이 있는 컨설턴트였던 그는 매사에 열정적이면서도 한편으론 안정된 삶의 지루함을 느끼곤 했다. 그렇다고 크게 불행하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 머릿속에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갈증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울타리에서 익숙해진 규칙들을 벗어나 새로운 땅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싶다는 욕구가 그를 계속 부추겼다. 결국 민석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스스로 쌓아온 기반을 정리했다. 긴 배낭 하나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업 아이템을 모색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특히 중남미 지역이 그에게 끌렸다. 낯선 언어, 활기찬 축제, 그리고 곳곳에 숨은 수공예의 전통 등 모두가 그에게 이질적이면서도 매력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멕시코, 페루, 칠레 등 유명 관광지부터 차근차근 돌아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관광지를 벗어나 소도시와 시골을 찾아가면서 그는 더 큰 흥미를 느꼈다. 사람들이 잊힌 곳이라고 말하는 마을이나 장인들이 숨어있는 시골에 진짜 보석 같은 문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다. 그렇게 서서히 외곽으로 또 외곽으로 이동하던 중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마을을 알게 되었다. 정확한 위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나 코르도바에서 꽤 떨어진 곳이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바로 그런 곳이 민석에겐 더 흥미롭게 다가왔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중천에 떴으나 그는 숙소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운 날씨와 부족한 언어 정보 탓에 온몸이 녹초가 되어갈 즈음 그를 반갑게 불러쓴 것이 있었다. 바로 4명의 젊은 여성이 마을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매들이었다. 첫째인 마리아는 20대 후반이며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맏언니였다. 둘째인 소피아는 20대 중반이면 조용하지만 배려심 깊고 언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셋째 엘레나는 20대 중반이면 감정 표현이 풍부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다. 막내 발렌티아는 20대 초중반, 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분위기 메이커였다. 네 자매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서로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이들의 작은 집은 겉보기엔 낡았지만 내부는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다. 민석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마리아가 먼저 다가와 스페인어를 섞어가며 말을 건넸다. 소피아는 약간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알고 있었다. 그 덕분에 의사소통은 의외로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길을 잃으셨나요? 많이 지쳐 보이시는데 우선 저희 집으로 가요. 물도 드릴게요. 마리아의 이 말의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무더위와 배고픔으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던 그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네 자매는 그를 기꺼이 집으로 데려가 시원한 물과 음식을 내주었다. 네 사람은 모두 부모를 잃고 생계를 이어가야 했기에 농사와 수공예품 판매, 가축 돌봄 등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 많고 활달한 자매들이라 마을 사람들과도 사이가 좋았다.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이 한국에서 왔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자매들은 일제히 눈을 반짝였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K-팝 좋아하는데 BTS, 블랙핑크 하며 신나게 얘기를 쏟아냈다. 소피아는 그 대화 내용을 중간중간 영어로 정리해 주었고 마리아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미소 지으며 동생들의 반응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그날 밤
치안이 좋지 않은 동네 골목을 혼자 배회하지 말라며 자매들은 민석에게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가라고 권했다. 민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마움을 거절하기 어려워 수락했다. 이곳 아르헨티나까지 오면서도 다양한 현지인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4명이 동시에 자신을 돌봐주는 일은 처음이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중남미의 따뜻함인가 하고 감탄하는 기분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자매들이 마련해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민석은 4자매의 생활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마리아는 맏언니로서 동생들을 이끌며 집안일과 가축 돌봄 등을 주도적으로 해냈다. 소피아는 마을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일을 주로 맡았고 엘레나는 집 안팎의 예술적 데코나 공예품 제작, 간단한 악기 연주 등을 즐겼다. 막내 발렌티나는 에너지가 넘치고 호기심이 많아 종종 언니들과 함께 장거리를 오가며 장사도 돕고 외국어도 배워보려고 노력했다. 민석은 한편으론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위해 마을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싶었다. 그러자 자매들은 흔쾌히 가이드를 자처했다. 우리 마을에는 훌륭한 장인들이 많아요. 약초나 공예품, 전통주 등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홍보할 방법이 없어 다들 마을 안에서만 소규모로 거래를 하죠. 소피아가 설명했다. 마리아도 산이 잘 안 찾아오니까 망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품질만은 정말 좋답니다. 라고 덧붙였다. 민석은 그 말에 크게 공감했다. 이런 보석 같은 상품들은 오히려 온라인 판매나 외국인 관광객에 어필하면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지역 특산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체계적인 기획과 홍보만 잘 도와줄 수 있다면 마을 경제도 좋아지고 자매들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며칠간 함께 시장을 돌고 논밭과 공방을 둘러보며 자매들과 민석은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쌓았다. 4자매는 모두 성격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깊이 신뢰하는 유대였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었기에 그들은 언제나 솔직했고 서로를 배려했다. 그런 분위기는 민석에게도 안락함을 주었다. 그는 이미 40대 중반이었지만 외모와 꾸준한 자기관리 덕분에 30대처럼 보였다. 4자매는 그 점에 대단히 놀라워하며 답에 6살이라고 말도 안 돼요 하고 연신 감탄하곤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매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민석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순전히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그의 성실함, 배려심,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마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자매들끼리 둘러앉아 조근조근 대화를 나누다가 마리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우리 모두가 똑같이 민석 오빠에게 마음이 가고 있는 건 아닐까? 4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리아,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매들은 서로 질투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는데 뜻을 모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마을 시장에서 재료를 사 모으고 있을 때였다. 4자매 중 막내 발렌틴에게 다급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집 근처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어. 그중 한 명이 자꾸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데 무서워 죽겠어. 빨리 좀 와줄 수 있어? 이 마을도 대체로 평화롭지만 주변에 소규모 갱단 비슷한 집단이 있다는 것은 자매들도 알고 있었다. 주로 약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고는 했고 가끔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자매들은 그날따라 언니들이 일을 나간 사이 발렌티나와 엘레나 둘이 집에 있었는데 예고 없이 불량배가 들이닥쳐 위협을 가한 것이다. 민석은 메시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둘러 시장 주변에 순찰 중이던 경찰을 붙잡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툰 스페인어를 총동원해 어떻게든 자매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알렸고 경찰은 곧바로
순찰차를 불러 그와 함께 자매들 집으로 출동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경찰이 도착해 불량배를 쫓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발렌티나와 엘레나는 겁에 질린 상태로 방 안에 숨어 있었다. 경찰이 안전하다고 알려주자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나왔다. 뒤이어 연락을 받고 뛰어온 마리아와 소피아는 집 앞에서부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석이 무사한지 확인하려 달려들자 네 자매는 그에게 와라감기며 정말 무서웠어.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울먹였다. 그 순간 민석은 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론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공포와 책임감이 뒤섞여 그도 덩달아 심장이 떨렸다. 그러다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자매들은 동시에 혹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고백을 쏟아냈다. 사실 우린 널 너무 좋아해. 그냥 언어의 벽을 넘어 너란 사람 자체가 좋아. 네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지하게 돼. 이런 위기 상황에 네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 그때 깨달았어. 널 사랑하고 있다는 걸. 네 사람의 호소에 민석은 당황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보통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자매가 동시에 자신을 사랑한다니. 하지만 그는 그 순간만큼은 이성적 판단보다 자신도 모르게 샘솟는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었다. 나도 이제 너희 없이 안 될 것 같아. 너희가 정말 소중하고 함께 있고 싶어.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매들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겁에 질렸던 공포감과 함께 사랑이 확인된 기쁨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눈물이 얼굴에 번졌다. 그날 이후 민석은 아예 자매들의 집에 머무르기로 했다. 5명이 좁은 집에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자매들은 이미 꽤나 정돈된 팀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마리아가 여기 방 하나는 아직 남아. 어차피 우리끼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으니 네가 들어와도 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소피아는 밤마다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안전하자 라며 그를 안심시켰다. 마을 사람들은 뜻밖에도 크게 놀라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물론 일부는 남자 하나가 4명과 함께 산다니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 라며 수군대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매들이 이미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외지인이라 해도 그들에게 도움되는 사람이라면 환영한다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자매들이 한결 밝아진 모습에 좋은 변화라면 그걸로 됐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렇게 5명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 어떤 결혼식을 올리거나 법적 서류를 만들진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의외로 다툼은 크게 없었다. 자매들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 만큼 알고 있었고 민석은 그들 각각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기에 갈등이 생겨도 대화를 통해 금세 풀 수 있었다. 마리아가 큰언니로서 가정 전반의 질서를 세워주고 소피아는 중재자로서 갈등을 조율하며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동거가 시작되자마자 민석과 자매들은 본격적으로 마을의 자원과 상품을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웃 마을이나 도시까지 직접 가서 수공예 장인들과 약초를 재배하는 농민들을 만나 협업을 제안했다. 한편으론 인터넷 판매 채널을 구축하기 위해 민석은 자신의 인맥과 한행국의 지인들에게 연락도 취했다. 한국 시장에서 아르헨티나의 수공예나 특산물을 소개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니 한번 알아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마리아와 자매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장인들의 리스트를 정리하고 시장성 있는 제품들을 하나씩 선별했다. 엘레나와 발렌티나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났고 소피아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 해외 홍보나 통역을 다루었다. 마리아는 집안일과 마을 어르신 돌보기에도 힘쓰면서 동시에 사업 전반의 실무를 민석과 함께 체크했다.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 일하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네 자매하고 외지인 남자가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나
라고 의아해했지만 점점 그들이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협조적으로 변했다. 장인들은 자신들의 공예품을 더 멀리 홍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손을 맞잡았고, 농부들은 상한 가격에 수확물을 팔 수 있다는 가능성에 동의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면 정말 발전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함께 조금씩 참여도를 높여나갔다. 시간이 흐르고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마리아가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병원을 찾았더니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이다. 그것도 놀라운데 곧이어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역시 비슷한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모두가 임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처음엔 이게 가능해? 라며 장난처럼 웃었지만 확진된 결과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다. 마리아는 내가 먼저 얘기 꺼내긴 했는데 다들 동시에 아니 믿기지 않아 라며 어안이 벙벙했고 소피아와 엘레나, 발렌티나는 서로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민석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얼어붙었다가 결국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눈물을 흘렸다. 내가 아빠가 된다고? 그것도 한꺼번에 4번이나? 믿기지 않아 라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격한 감동에 사로잡혔다.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접하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 라며 놀라워했다. 외국 남자와 4자매가 사실상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도 신기한데 동시에 4 쌍둥이처럼 임신 소식이 퍼지자 축하와 관심이 폭발했다. 물론 곱지 않은 시선이나 비판적 반응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자매들과 민석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마을이에 대해 긍정적이었기에 대부분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도 괜찮지 않냐며 따뜻하게 지켜봤다. 자매들은 몸조리를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고 민석은 틈만 나면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필요한 용품과 건강식품을 구해왔다. 임신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한꺼번에 4사람이 임신을 했으니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도우며 그들은 조금씩 출산 준비를 해나갔다. 마침내 약속된 시간들이 찾아왔다. 마리아가 먼저 진통을 느꼈고 같은 시기에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 역시 비슷한 시점에 출산을 하게 되었다. 마을 보건소와 인근 도시의 병원, 그리고 주민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일이다. 4자매가 거의 보우이 동시에 아기를 낳으려 의료진도 정신없었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결과적으로 자매들은 무사히 4명의 아기를 출산했다. 전원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채울 때 자매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민석 역시 네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 앞에서 감격에 말을 잃지 못했다. 내가 이 많은 아이의 아빠가 되다니. 그는 자매들을 번갈아 안고 저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는 말을 반복했다. 마을 사람들도 일제히 이 소식에 환호했다. 한 외지인 남자와 4자매가 이룬 대가족의 탄생은 단순한 가십거리를 넘어 희망과 활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이미 자매들과 민석이 주도하던 사업은 조금씩 발전을 거듭했고 마을 경제가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있었다. 여러 외부 단체와의 협력으로 이곳에 장인마을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성장해 나갔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돌 무렵까지 자매들은 육아에 전념하면서 사업 방향을 꾸준히 잡아갔다. 민석은 해외 판로 개척과 기획 전반을 맡았고 마리아와 소피아, 엘레나, 발렌티나는 마을 주민과 협력하며 지역 특산물 생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미 아르헨티나의 몇몇 언론은 이 마을을 작은 혁신의 모델로 주목하기 시작했다. 과거엔 약자나 노인들이 불량배에게 시달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공동체의 힘이 강해져 범죄 조직이 발붙이기 어렵게 되었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신뢰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자매들과 민석은 새로운 꿈을 꾸었다. 마을의 교육과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늘 아쉬워했기에 이곳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품었다.
주민총회에서 이 제안을 했을 때 처음에는 자금도 없는데 가능하겠어? 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이미 탄탄한 사업 성과와 국내외 연결망을 갖추고 있던 그들은 외부 펀딩과 정부 지원, 그리고 기꺼이 힘을 보태는 주민들의 노동력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결국 작지만 알찬 문화센터가 세워졌다. 이곳에서는 아동교육 프로그램, 공예 요리 교실, 지역 역사 자료 전시, 간단한 공연 등이 열렸다.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더 많은 꿈을 꾸었으면 해요. 마리아가 개관식에서 밝힌 소감이었다. 이때 민석은 변형된 한복을 입고 자매들은 아르헨티나 전통 의상을 재해석한 드레스를 차려입고 무대에 섰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5명과 그들의 아이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마을은 점차 장인마을에서 나아가 문화와 교육의 마을로 성장하고 있었다. 관광객과 외부 방문객도 늘어났지만 이들은 일정 수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예약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상업화를 막았다. 주민들은 내 자매와 그 한국인, 그리고 그들 아이들이 불러온 변화하면 존중을 보냈다. 자매들과 민석은 결국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기적이라고 공을 돌렸다.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자매들과 민석은 새로운 목표를 잡았다. 언젠가 이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가 아버지의 나라 문화를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다. 또 아르헨티나 바깥의 다른 지역도 돌아보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고 싶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 하지만 마을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지라는 고민도 컸다. 다행히 최근 들어 마을 주민 중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 새로운 리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업 운영과 문화센터 관리를 차차 맡기면서 자매들과 민석은 조금씩 자유로운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이 함께 해외를 여행하거나 거처를 옮긴다 해도 그들은 이미 한 몸과 같은 존재였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법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고 물을 때도 있었지만 자매들과 민석은 우리는 서류보다나 더 단단한 사랑과 책임으로 묶여 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대답하곤 했다. 사람들은 호기심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때론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마을에서의 성과와 그들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점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시간이 흘러 자매들과 민석이 처음 만난 날들을 회상하면 그저 우연이나 운명처럼 여겨졌다. 길을 잃어 헤매던 이방인에게 손을 내민 내 자매의 선행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변화와 행복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은 4명의 어머니와 1명의 아버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그리고 마을은 여전히 누군가가 찾아오면 따스한 식사 한 끼를 내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미는 풍토를 이어가고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미덕, 그리고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된 것이다. 자매들과 민석은 이제 우리가 받은 걸 더 많이 돌려줄 때라고 뜻을 모았고 문화센터와 다양한 복지사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그 다짐을 실천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5명의 식구와 4아이가 모여 시끌벅적하게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마리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창밖의 노을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리 정말 많이 왔네. 소피아가 살며시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엘레나는 창밖의 노을을 그림처럼 스케치하고 있었다. 발렌티나는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깔깔 웃었다. 민석은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아직 우리가 함께 그릴 그림이 더 많아 라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렇게 한때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었던 김민석과 아르헨티나 시골의 4자매는 사랑과 신뢰로 묶여 누구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시킨 마을은 이 세상의 따뜻함과 기적이 여전히 가능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남았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사랑과 변화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영국에서 조교 생활을 하다가 50대 금발의 아름다운 영국인 백마 교수를 임신시키면서 생기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때는 2016년 늦가을, 영국 중부의 심장이라 불리는 도시 옥스퍼드는 이미 겨울의 문턱을 넘어선 듯 거대한 테임즈 강으로부터 불어오는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고딕 양식의 뾰족한 첨탑과 육중한 석조 건물들이 위험있게 늘어선 유서 깊은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를 끊임없이 휘감고 있었다. 낙엽이 거의 다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캠퍼스 전체에는 어딘지 모르게 엄숙하고 금욕적인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그 웅장하면서도 사색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 나이로 28살의 청년 최윤재가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두툼한 겨울 코트 깃을 단단히 얽매여 여미고 찬바람에 잔뜩 움츠린 차의 빠른 걸음으로 사회학 연구동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전공 서적 몇 권과 다음 세미나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다. 서울의 명문대학에서 역사학 석사 학위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세계적인 명성의 옥스퍼드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한 그는 노벨상 수상자를 수없이 배출한 이 대학의 뛰어난 석학들 사이에서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증명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거운 부담감과 함께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낯선 환경과 문화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외로움을 동시에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전공은 20세기 동아시아 지역과 영국 간의 복잡다단했던 관계사였다. 대국주의 시대의 충돌과 식민 지배의 아픔, 냉전이라는 이념 대립이 낳은 비극적인 전쟁들, 그리고 전후 경제 발전 과정에서의 상호 의존과 갈등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시대를 관통하며 얽히고 설켰던 두 지역의 깊고 때로는 비극적인 상호작용의 역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깊이 파헤치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그가 오래전부터 품어온 간절하고도 치열한 학문적 열망이었다. 옥스퍼드 대학은 분명 그에게 꿈에 그리던 학문의 전당이자 무한한 가능성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혹독한 시련의 장이기도 했다. 살을 애는 듯한 옥스퍼드의 겨울 추위만큼이나 이곳의 학문적 분위기는 숨 막힐 정도로 치열하고 비판적이며 엄격했다. 밤이 깊도록 환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레드클리프, 도서관의 수많은 창문들, 세미나실에서 벌어지는 젊은 지성들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 공방들,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어린 학부생들조차 보여주는 놀라운 수준의 토론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 앞에서 그는 때때로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며 깊은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다. 한국에서라면 어디를 가든 수제 소리를 들으며 자신감 넘쳤을 그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수많은 아시아 유학생 중 한 명, 아직은 서툰 영어 발음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하루의 고된 일과가 끝나고 저녁이면 캠퍼스 근처의 작고 허름한 스튜디오 아파트로 돌아와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김치찌개 대신 간편하지만 영양가 없는 인스턴트 라면으로 허기를 달래고 멀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짧고 형식적인 안부 전화를 나누는 것이 그의 고독한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28세 청춘은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깊은 불안감 사이에서 마치 옥스퍼드의 겨울바람 앞에선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같은 큰 행운이 주어졌다. 박사과정 첫 학기부터 그는 자신의 세부 전공 분야인 20세기 영국 외교사,
특히 동아시아 관계사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자랑하는 석학이자 자신이 평소 깊이 존경해왔던 올리비아 해링턴 교수의 연구조교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명강의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보조하며 그녀의 깊이 있는 연구 과정을 곁에서 직접 돕는 것은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배움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매일 아침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녀의 연구실이 있는 사회과학연구동으로 향했다. 윤재가 처음으로 올리비아 해링턴 교수의 연구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던 그날 오후의 풍경을 그는 아직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묵직한 참나무, 문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넓고 고풍스러웠다. 방 앞면을 가득 메운 높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책장에는 빈틈없이 책들이 꽂혀 있었고 오래된 가죽 소파와 몇 점의 추상화가 걸려있는 벽면은 그녀의 지성과 취향을 짐작게 했다. 방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원목 책상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와 논문에 몰두하고 있는 해링턴 교수의 모습은 마치 속세와 격리된 채 진리 탐구에만 몰두하는 중세의 고독한 학자를 연상시켰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오는 늦가을의 부드럽고 희미한 햇살이 그녀의 지적인 얼굴 윤곽과 깔끔하게 정돈된 은회색 머리카락, 그리고 집중하고 있는 그녀의 푸른 눈동자를 더욱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다. 윤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잔뜩 긴장한 채 자신의 이름과 소속 학과를 밝히고 최대한 정중하고 깍듯하게 그녀에게 한국식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해링턴 교수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약간은 놀란 듯 그러나 이내 흥미롭다는 듯이 그를 고요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푸른 눈동자는 마치 깊은 호수처럼 맑고 투명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통찰력과 함께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는 지혜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녀는 윤재가 제출한 이력서와 석사 학위 논문 초록을 천천히 검토하며 그의 연구 관심사와 학문적 배경에 대해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들을 던졌다. 윤재는 심장이 터질 듯 긴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했다. 최윤재 군, 직접 만나게 되어 반갑네. 해링턴 교수는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낮고 차분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의심할 여지없는 권위와 지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출한 서류들을 흥미롭게 읽어보았네. 특히 자네의 석사 논문 주제, 한국 전쟁 발발, 전후 영국 외교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분석은 상당히 인상 깊었어. 기존의 거시적인 구조주의적 해석과는 다른 정책 결정자들의 개인적인 인식과 국내 정치적 역학관계에 주목한 자네의 미시적인 접근 방식은 매우 신선하고 설득력이 있더군. 이번 학기에 내가 담당하는 학부생 대상에 냉전 시대의 아시아 강의 조교를 맡아주기로 했는데 자네의 그런 참신한 시각이 강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네. 그리고 어쩌면 내 현재 연구 프로젝트에도 자네의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겠고 저 같은 부족한 학생에게 이토록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교수님. 교수님의 명성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익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밑에서 직접 배우며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가슴 벅차고 감사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하겠지만 제가 가진 모든 열정과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교수님의 강의 준비와 연구 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윤재는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이며 진심 어린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이러한 진지하고 깍듯한 태도, 그리고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엿보이는 눈빛은 평소 아시아 학생들의 예의 바름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해왔던 해링턴 교수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첫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온 풍부한 경험을 통해 윤재라는 이 젊은 한국인 학생이 가진 학문적 잠재력과 함께 그의 내면에 자리한 성실함과 책임감의 무게를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첫 만남은 이후 철저하게 교수와 조교라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역할, 관계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윤재는 매주 해링턴 교수의 강의 계획안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했으며 수백 명에 달하는 학부생들이 제출한 두툼한 과제물들을 밤을 새워가며 꼼꼼하게 채점하고 상세한 피드백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작은 조교 연구실을 지키며 강의 내용이나 과제에 대해 질문하러 찾아오는 학부생들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해링턴 교수는 윤재에게 언제나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렸고 윤재는 마치 군대의 신병처럼 맡겨진 임무를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리기 전에는 항상 온매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했으며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도 최대한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 말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런 윤재의 빈틈없는 꼼꼼함과 강한 책임감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는 태도나 자신과의 사이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거리감에 대해서는 때로는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는 윤재가 가진 뛰어난 분석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그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과 학문적인 토론을 벌일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문화 속에서 스승과 윗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 그리고 위계 질서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도록 평생 배우고 자라온 윤재에게 자신의 지도교수이자 세계적인 석학인 해링턴 교수 앞에서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그녀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반박한다는 것은 아직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넘기 힘든 심리적인 장벽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긴장감,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미묘하고도 투명한 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가을 학기가 깊어가고 캠퍼스에 첫눈이 내릴 무렵 윤재는 점차 옥스퍼드 대학에 숨 막힐 듯 치열하고 경쟁적인 학문적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고 동시에 해링턴 교수와의 관계 역시 처음에 어색하고 깍듯하기만 했던 긴장감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미묘하게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들은 주로 늦은 밤 혹은 주말까지 연구실에 함께 남아 밀린 작업을 처리해야만 하는 날들의 예고 없이 찾아오곤 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제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거나 새로운 대형 연구 프로젝트 제안서를 밤새워 작성해야 할 때면 그들은 종종 학교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일해야만 했다. 아이시스 캠퍼스의 다른 모든 건물들이 깊은 어둠과 정적 속에 잠겨들고 오직 그들이 있는 연구실의 창문만이 마치 망대의 외로운 등대처럼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교수와 조교라는 딱딱하고 공식적인 역할의 경계는 마치 한겨울에 얼어붙은 강물이 봄 기운에 서서히 녹아내리듯 아주 자연스럽게 조금씩 허물어지곤 했다. 그 고요하고 폐쇄된 공간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세상의 모든 역할과 규범에서 벗어나 오롯이 2명의 지성인 그리고 2명의 인간으로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었다. 그런 예외적인 시간들이 찾아오면 평소에는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던 해링턴 교수도 때때로 윤재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한 깊은 학문적 고민이나 치열한 학계 내부에 보이지 않는 암투와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한 솔직하고 인간적인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윤재군, 가끔은 정말 모르겠어.
우리가 하는 이 학문이라는 것이 과연 순수한 진리 탐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더 많은 연구비를 따내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지적인 경쟁과 알량한 자존심 싸움에 불과한 것인지 말이야. 때로는 그 경계가 너무나 모호하게 느껴져서 깊은 회의감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네. 평소에 얼음처럼 냉철하고 한치의 빈틈도 없어 보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깊은 고독과 회의, 그리고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무심코 엿보게 하는 그녀의 모습은 윤재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가슴 저미는 듯한 묘한 연민과 보호 본능을 느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지도 교수가 단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던 위대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 똑같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고민하며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외로운 한 명의 인간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리고 아주 강렬하게 깨달았다. 윤재 역시 그런 특별한 밤들이 허락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평소에는 감히 꺼내지 못했던 자신의 깊은 내면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용기를 내어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는 해링턴 교수에게 자신이 왜 그토록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역사학이라는 험난한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분단과 전쟁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자신의 가족과 개인에게 남긴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기억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땅 영국에서 소수자이자 이방인으로서 매일같이 겪어야 하는 미묘한 차별과 문화적 고독감,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조심스럽게 그러나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해링턴 교수는 그의 서툰 영어 속에 담긴 진심과 아픔에 깊이 귀 기울이며 따뜻한 팜팜 눈빛으로 공감해 주었고, 때로는 자신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짚어주거나, 윤재군, 자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혼란과 정체성의 고민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몰라. 두 개의 다른 세계의 경계에 서서 그 차이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사유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불안정한 경계 지점에서 남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새롭고 창의적인 통찰이 태어나는 법이지. 자네의 그 특별하고 아픈 경험들이야말로 앞으로 자네의 학문과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자산이 될 걸세. 와 같은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따뜻한 이해와 격려는 낯선 땅에서 외롭게 분투하던 윤재에게 커다란 위로와 함께 다시 나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극심한 피로와 허기에 지쳐갈 때면 그들은 잠시 무거운 연구 주제에서 벗어나 연구실 한편에 놓인 낡은 소파에 마주 앉아 배달시킨 차가운 피자 조각을 나누어 먹거나 낡고 투박한 커피포트로 직접 내린 진한 블랙커피를 홀짝이며 연구 외적인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대화들을 나누기도 했다. 윤재는 해링턴 교수가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운 역사책 외에도 영국의 고전문학 소설이나 바흐의 첼로 모음곡 같은 클래식 음악을 열정적으로 좋아하며 보기와는 달리 부어킬에 대해서는 거의 재앙에 가까울 정도로 소질이 없다는 의외의 인간적인 사실들을 발견하며 미소 지었다. 해링턴 교수 역시 윤재가 조용하고 내성적인 겉모습과는 달리 학부 시절 밴드에서 수준급의 피아노 연주 실력을 뽐냈으며 매운 한국 음식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김치보다는 구수한 된장찌개를 훨씬 더 좋아한다는 소소하고 귀여운 취향들을 발견하며 그에게 친근감을 느꼈다. 그렇게 깊은 밤, 고요한 연구실에서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들은 서로의 빛나는 학문적인 능력 너머에 숨겨져 있던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간적인 매력과 의외의 모습들을 조금씩 발견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 자신들도 미처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스승과 제자 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들의 관계 속에는 어떤 설명하기 어렵고 미묘하며 따뜻한 한 감정의 기류가 마치 땅속의 지하수처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성과 감성이 아슬아슬하게 교차하는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서 그들의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거스를 수 없이 나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길 앞에는 그들이 아직은 희미하게 예감할 뿐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시련과 극복해야 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그림자처럼 길게 드리워져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덧 옥스퍼드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물러가고 캠퍼스 곳곳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 생명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봄이 찾아올 무렵 최윤재와 올리비아 해링턴 교수 사이에서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던 특별한 감정은 더 이상 스승과 제자 혹은 단순히 가까운 동료 연구자라는 기존의 이름만으로는 온전히 설명하거나 가두어 둘 수 없는 어떤 분명하고도 강력한 설렘과 서로를 향한 깊은 끌림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들 속에서 짜릿한 지적인 희열과 깊은 학문적 교감을 나누었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과거와는 달리 무심코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더 오래 머무르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거나 서류를 주고받다가 우연히 손끝이라도 스칠 때면 둘 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신도 모르게 움찔하며 당황하고 얼굴을 붉히는 순간들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늦은 밤 연구실에서 함께 웃었던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농담들이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까지도 가슴속에 남아 하루 종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고 넓은 캠퍼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연히 멀리서라도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기라도 하면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주체할 수 없는 설렘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곤 했다. 윤재는 해링턴 교수의 명석한 두뇌와 날카로운 지성뿐만 아니라 강의 중 흘러내린 안경을 고치며 집중하느라 살짝 찡그리는 미간의 주름이나 어려운 질문에 용기를 내어 답변한 학생을 향해 보내는 따뜻하고 인자한 격려의 미소 혹은 홀로 연구실 창밖을 바라볼 때 그녀의 옆모습에서 느껴지는 어떤 깊은 고독의 그림자 같은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녀의 여성스러운 모습들에 자신도 모르게 속수무책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존경하는 스승이 아니라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다. 해링턴 교수 역시 윤재의 젊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싱그러운 에너지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빛나는 총명함 그리고 동양인 특유의 진중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자신의 신념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강직한 모습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고 있었다. 특히 자신을 바라볼 때 그의 눈빛 속에 담긴 순수하고 깊은 존경심 너머에 자리한 어떤 숨길 수 없는 뜨겁고 절실한 감정을 어렴풋이 감지하며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본능과 함께 극심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낯설고 강렬한 감정 앞에서 크게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메말라 있던 자신의 감정선이 다시 촉촉하게 살아나는 듯한 생생한 설렘과 기대를 애써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체의 좌우 앞에서 더 이상 냉철하고 이성적인 교수이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깊어지고 선명해질수록 그들의 이성과 양심은 동시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차갑고 냉정한 현실의 벽들을 더욱 높고 견고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이 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이고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들이 처한 교수와 학생이라는 관계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명백한 권력의 불균형과 그에 따른 엄격한 직업 윤리의 문제였다. 특히 자유로운 학풍을 자랑하는 옥스퍼드 대학이라 할지라도 교수와 학생 간의 사적인 연애 관계에 대해서는 학칙과 사회 통념상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하고 있었기에
만약 그들의 미묘한 감정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 알려지거나 문제시되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히 학계에서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성과 존경, 그리고 안정적인 지위를 가진 해링턴 교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젊고 유능한 제자의 학문적인 미래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깊은 두려움과 무거운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윤재 역시 자신이 느끼는 이 강렬한 감정이 과연 진실한 사랑인지, 아니면 존경하는 스승에 대한 동경심과 외로운 유학 생활에서 오는 일시적인 감정적 의존심을 혼동한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했고, 만약 이 관계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을 경우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학문적 그리고 현실적인 불이익과 파장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또한 24세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의 간극 역시 그들이 외면할 수 없는 냉정한 현실적인 장벽이었다. 해링턴 교수는 자신이 윤재의 어머니의 뻘이라는 불편한 사실 앞에서 때때로 깊은 자괴감을 느꼈고, 만약 그들의 관계가 알려졌을 때 동료 교수들이나 제자들로부터 나이 차이도 생각 못하고 주책 없는 늙은 여교수가 젊고 잘생긴 남학생을 유혹하여 인생을 망치려 한다는 식의 끔찍한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했다. 윤재 역시 멀리 한국에 계신 보수적인 부모님이나 고향 친구들에게 50살이 넘은 영국인 여성 교수와 사랑에 빠졌다고, 과연 어떻게 설명하고 더 이해를 구해야 할지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했고, 혹시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그녀의 학문적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출세하려는 야심 많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비춰질까봐 깊이 걱정되었다. 이 외에도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뿌리 깊은 가치관의 차이,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잠재적인 오해의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과연 현실적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 등은 그들의 이제 막 피어나려는 애틋한 사랑 앞에 놓인 넘어야 할 높고 험준한 산들이었다. 이러한 복잡하고도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느끼는 주체할 수 없이 강렬한 끌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의식적으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관계를 냉각시키려 애썼다. 해링턴 교수는 윤재를 대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보이려 더 노력했고, 불필요한 개인적인 대화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했다. 윤재 역시 교수 연구실 방문 횟수를 최소화하고 그녀의 강의 외 시간에는 가능한 한 그녀와 마주치지 않으려 캠퍼스 내에서 동선을 신경 써서 움직였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감정의 불길은 그렇게 쉽게 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애써 서로를 외면하고 거리를 두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애틋한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고, 그들의 이성은 감정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도서관의 높은 서가 사이에서 책을 찾다가 우연히 마주친 짧은 순간의 강렬한 눈맞춤 속에서, 혹은 많은 학생들이 함께 있는 세미나 발표 중 자신을 향해 고정된 상대방의 깊고 흔들림 없는 눈빛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이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 감정에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고통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분화를 앞둔 거대한 화산처럼 겉으로는 잠잠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 깊은 속에서는 서로를 향한 뜨겁고 격렬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 모든 장애물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임을 그들 스스로도 어렴풋이 그리고 두렵게 예감하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애써 억누르고 외면하려 했던 서로를 향한 깊은 감정의 두근거림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한꺼번에 터져나오고야 말았다. 영국 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역사학회 중 하나의 15차 학술대회 발표 준비로 며칠 밤낮을 거의 뜬 눈으로 함께 쓰다시피 하며
연구실에서 동고동락하던 어느 늦은 새벽이었다. 발표 자료 최종 검토까지 모두 마치고 극심한 피로와 긴장감, 그리고 성공적으로 일을 마쳤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 잠시 연구실 한편의 낡은 소파에 나란히 마주 앉아 식어 빠진 커피를 마시던 바로 그 순간 해링턴 교수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윤재의 떨리는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갑작스러웠던 그 아주 사소하고 짧은 신체적 접촉의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강한 전류가 두 사람의 몸을 관통하며 흘렀고 그들 사이에는 숨 막힐 듯한 한 무거운 정적과 함께 견딜 수 없이 강렬한 긴장감이 폭풍처럼 감돌았다. 윤재는 놀라 숨을 멈추었고 그의 시선은 두 사람의 포개진 손 위에 고정되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동쳤고 온몸은 떨림으로 가득 찼다. 올리비아 해링턴 교수의 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망설임과 갈등이 담겨 있는 듯했다. 갑자기 그녀가 손을 떼며 낮게 속삭였다. 미안해, 윤재. 내가 방금 무슨 짓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푸른 눈동자는 숨길 수 없는 혼란과 애타는 갈망이 뒤엉켜 있었다. 윤재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보자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다. 교수님, 아니, 올리비아.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연구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그것은 스승과 제자의 경계를 넘어선 두 영혼이 서로를 향해 깊이 끌리는 운명적인 순간이었다. 올리비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윤재,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면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 학계의 비난, 내 경력, 자네의 미래.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끝까지 단호하지 못했다. 윤재는 단호히 대답했다. 올리비아, 저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제게 단지 스승이 아니에요. 제 전부예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이성의 영역에 머물지 않았다. 그 새벽 연구실의 낡은 소파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끌어안았다. 차가운 옥스퍼드의 겨울 공기 속에서도 그들의 포옹은 뜨거웠고 서로의 심장 박동은 마치 하나가 된 듯 울렸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모든 규범과 장벽을 잊고 오직 서로를 향한 순수한 사랑만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곧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아침이 되자 올리비아는 다시 이성의 갑옷을 입었다. 윤재, 이건 잘못된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 둘 다 파괴될 거야.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밀어냈다. 윤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를 피해 다녔다. 윤재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연구에 몰두했지만 그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올리비아 역시 강의와 연구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과 따뜻한 목소리가 그녀를 괴롭혔다. 캠퍼스의 봄은 점점 더 화사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옥스퍼드의 역사학회 세미나에서 윤재는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며 영국과 동아시아 관계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 그의 발표는 청중을 사로잡았고 해링턴 교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윤재를 따로 불러 말했다. 자네의 발표, 정말 대단했어. 자네가 이렇게 빛나는 학자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학문적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윤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올리비아, 저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장벽도 넘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의 진심에 그녀의 방어는 무너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자네를 사랑해, 윤재.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끌어안았고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옥스퍼드의 엄격한 학칙과 동료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들을 위협했다. 어느 날, 한 동료 교수가 두 사람의 가까운 모습을 목격하고 학과장에게 보고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해링턴 교수는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다. 그녀는 단호히 말했다. 저는 윤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학생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윤재는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위원회 앞에서 당당히 외쳤다. 올리비아는 제 스승이자 제 사랑입니다. 그녀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죄라면 저도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용기와 진심은 위원회를 흔들었고 결국 그들은 징계 대신 경고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해링턴 교수는 스스로 강의를 줄이고 연구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옥스퍼드를 떠나 런던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학문과 사랑을 이어갔다. 윤재는 박사 학위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했고 올리비아는 그의 곁에서 조언자이자 동반자로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와 국적, 학문적 지위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기적으로 빛났다. 그러던 어느 가을, 테임즈 강변을 산책하던 윤재와 올리비아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올리비아가 갑자기 미소 지으며 말했다. 윤재, 우리 아기를 가졌어. 윤재는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눈에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 차올랐다. 올리비아, 이건 우리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야. 그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이 아기는 우리를 영원히 이어줄 거야. 테임즈 강의 잔잔한 물결 위로 석양이 반짝였다. 그들의 사랑은 학문의 전당에서 시작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졌다. 윤재와 올리비아는 다가올 미래를 꿈꾸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고 그 중심에는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다. 여러분, 최윤재와 올리비아 해성가라 해링턴의 파격적이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운명적인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